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소개해주셨던 탑픽주들이 다 일주일 만에 10%대 수익률이 났습니다. 먼저 이고디 대표님의 탑픽주 필옵틱스가 최고가 기준 12%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로체 시스템즈, 우리 손유로 팀장님이 지난주에 탑픽주로 소개해주셨는데 10%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소개해주신 이후로 일주일 내내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먼저 이고디 대표님, 필옵틱스 지금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일단 뭐 전고점 돌파는 뭐 단기 이내에 나오지 않겠나,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제 GTC 관련돼서 여러 이제 행사, 이벤트 드리븐을 좀 하고 있죠, 시장이. 거기에 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IT 그동안 좀 쉬었던 반도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엔 이제 GTC 행사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뭐 양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언급만 나와도 사실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또 이 테마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이제 추후에는 네. 아마 이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먼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주 흐름도 좋은데요. 전고점 53,5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면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 로체 시스템즈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유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GTC 2025랑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간이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랑 대표님 이제 월요일 날마다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3박자 빠르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피로텍스랑 더불어서 로체 시스템즈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주말간에 GTC 2025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가수급상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데 그동안 매수한 자금에 비해서는 정말 한 100분의 1 정도, 세 발의 피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GTC 2025를 해가지고 유리기파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양자 이런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일단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모멘텀과 거래 대금, 수급 동향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좀 분할 매도하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일단은 보유하지만 또 이슈를 확인해 보면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발 빠르게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유리기판주 공략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두 분 다 GTC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붙으면서 현재도 57,5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권희 대표님, 이재용 회장이 오늘 삼성그룹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지금 임원들 2,000명을 사직생 생존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또 지수도 상승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의 신호탄을 쏜 걸까요? 또 뭐 상승의 신호탄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이제 연초부터 나왔는데 이제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전 세계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급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재용 회장님이 뭐 임원들 데려다 놓고 혼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면 뭐 계속 한 2만 번 혼내도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에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한 6.24%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수익 구조,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등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대비해서 마이크론과 지금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계속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낸드 가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디램 가격들도 일부 좀 더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디램의 수요가 생각보다 좀 좋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뭐 보도가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끌고 있는 중이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선물과 지금 현물이 동반 순매수가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도 한 3월, 한 연말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 7만 원이었던 주가가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 올해에도 조금 삼성전자 이 부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개막할 엔비디아 GTC 2025 행사에서 젠슨 황 CEO가 새로운 AI 칩 루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장비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HBM 관련 종목들 요즘 이야기가 좀 없었어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도체 관련했을 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ASIC 반도체라든가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는 HBM 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시세가 HBM과 어떤 소캠 이쪽이 좀 견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실적 폭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적 폭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뭐 글로벌 IB에서도 피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피크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는데 실적이 절대 증가폭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 분석이나 퀀트 분석도 결국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분들 투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아예 바닥권 아니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박스권 중단까지 왔는데 기관의 매수에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강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떤 일정이 다가올 때 조금씩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제가 지금 당장 뭐 매수하셔도 되시지만 적정 매수 타점은 뭐 1주 전이나 2주 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SK하이닉스가 나와서 이제 호재 동반하면서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스권 중상단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도 좋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이슈가 나온 이후에 세로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분께는 좀 유효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아까 전에 리뷰 도와주실 때 네. 젠슨 황 CEO가 뭐 유리기판, 뭐 발열 문제를 언급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발열하면 또 유리기판과 또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이게 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런 언급을 좀 할까요? 또 그렇다면 부각을 받을까요? 일단 블랙의 울트라 시리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차세대 이제 26년도에 이제 상용화되는 루빈 시리즈 관련돼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블랙의 시리즈에는 액침 냉각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하게 되면 한 루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액침 냉각 자체는 아마 26년 정도 기준으로 얘기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루빈에 그걸 적용할지 여부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당장에 이제 그 인터포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생산의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포저 쪽으로 집중하겠다. 삼성전자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리기판 사업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수요는 많은데 이제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한 게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TSMC만 이제 혼자 파운드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리기판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언급은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그 기대감을 계속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SK 최태원 회장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차세대 이제 그 패키징 방법에 이제 유리기판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젠슨 황 CEO가 직접 언급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과 액침냉각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추가 흐름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봇과 양자 컴퓨터 섹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GTC 모멘텀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나 지금 로봇 이 섹터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GTC 행사에서도 젠슨왕 CEO가 로봇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올해에도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GTC 행사 최초로 20일 날 퀀텀데이 양자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양자에 대한 기대감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손여로 팀장님. 현 시점에서 로봇과 양자 섹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세론도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투자 식견에 따라 좀 섹터를 좀 골라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했을 때는 어떤 디시크발 이제 좀 촉진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어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양산 시점을 땡기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에게 뭐 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 나와주고 있고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양자 컴퓨터 관련 일정을 주면서 그 기대감이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양자 컴퓨터에서 중심 될까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국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양자 컴퓨터 개발 사업을 추진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성장성과 비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변동성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SK텔레콤이나 뭐 KT와 뭐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사실 2021년이나 2022년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결과물이 지금 2년 넘게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상용화 시기가 뭐 2028년이다, 2029년이다 이런 좀 분분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도 좀 매매 관점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했을 때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설치하고 있는 라인에 어떤 협동 로봇으로 좀 배치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뭐 T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협업을 통해서 실적을 나누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늘 당장은 개장 초반에는 양자가 시세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는 로봇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양자 컴퓨터 괜찮지만 정말 세론에 대비해야 될 정도 변동성이 강한 섹터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세론이나 변동성을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식견이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주 쪽을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양자컴 관련 종목도 트레이딩 유효하다.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는 로봇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소외받고 있는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세대 기술하면 늘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올해 초 CES에서도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로 로봇과 자율주행 이 기술을 좀 언급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이야기가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아무래도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은 반등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얘기하는 거는 뭐 자율주행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를 어디에 구현시키느냐, 공장 시절에 구현시키느냐, 아니면 자동차에 구현시키느냐, 뭐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구현시키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많이 올랐던 신규 상장주 중에 SOS랩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쉬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규제 완화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이슈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말이 나와야 아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GTC에서 젠슨왕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방산 섹터 오늘 또 잘 가고 있어서 투자 전략 한번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방위산업 재무장 추진 정책이 K방산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 오늘 방산주가 또 한 번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한화시스템의 주가가 정말 강한데요. 지금 10% 넘게 지금 여전히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하지만 방산주 고밸류 논란이 좀 있어요. 이제 3월에 있을 공매도 재개 타깃 1순위가 방산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고밸류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PBR 기준은 당연히 뭐 1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개월 선행포가 사실은 실적 발표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12개월 선행포가 25, 35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되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다시 산출했을 때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12,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16인데 저는 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퍼가 12, 16인 것은 고평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향후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조금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살짝 좀 이렇게 좀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독일의 이제 자주포 제가 이제 포병을 나왔는데 펜저하우스트 2000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자주포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인데 가격도 이제 펜저하우스트 2000이 4배가량 비싸고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갖다 주는 시간이죠. 이 갖다 주는 시간 같은 경우도 K9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가성비를 4대로 봅니다. 펜저하우스트 2000을 한 대 살 그 자금으로는 K9 자주포를 4대 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자주포를 써야 된다. 뭐 유럽의 무기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 말 맞다나 그렇게 하겠다 한다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인 것도 맞고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유럽 내에서 그렇게 격려를 하더라도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물품을 쓸 거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아예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전부 다 재개가 된다라는 뉴스까지는 확인했는데 공매도 방식이나 물량이나 뭐 누가 진행할지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원사이드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건 생각을 하는데 요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줄이다가도 이 리스크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다시 매수를 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는 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투자 전략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고밸류 논란에 난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공매도 적용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섹터 내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수주 방식 선정이 임박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다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 이 사업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이게 좀 서로 설계도를 빼갔다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양 기업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든데 미국 관련돼서 두 기업이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국내 이슈잖아.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KDDX 관련돼서 지금 한화오션이 발주를 받냐, 현대중공업이 받냐 이거는 이제 시장은 기존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경쟁 수주 말고 그냥 입찰이 아니라 이제 단독으로 계약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화오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결정은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결정이 나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공동으로 같이 개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종목이 좀 튀겠죠. 이제 그럴 때는 좀 단기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자체로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제가 어느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서로 기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에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 좀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이슈들 오늘 오후쯤에 발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조정 국면에 있었던 변압기 주가도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한국 전력 장비 업종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손유리 팀장님, 변압기주들 이제 접근해봐도 괜찮은 구간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력설비 관련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 지는 한 3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장전에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눌림목 만드는 모습입니다.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수주가 뭐 4년 내 최고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럼 추가적 수주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있었는데 최근에 또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력망 강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약 13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력망 복원용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근데 옥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전력설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내에서 전력설비 사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떤 미국의 어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S랑 대한전선 관련한 종목들은 단기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대한전선과 LS 그룹자 간의 소송이 1심에서 나왔던 거와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소송 피해 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밀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작 금일은 올랐었죠. 근데 패소했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이 자금을 쓸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오늘 오후 이제 점심시간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가급적이면은 뭐 일진전기나 뭐 H&D 일렉트릭 그다음에 변압기 쪽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미국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변압기 기업들 위주로 좀 옥석을 가려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지난주 피로틱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후속주,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너무 빨간불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쉬고 있는 종목 중에 가져왔는데요. 일단 네. 오늘 포스코 DX를 갖고 왔고요. 최근에 포스코 DX가 이제 반등을 좀 많이 주고 있죠. 한 2월부터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생각보다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한 1,000억 이상의 실적을 지금 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아이작 심 관련돼서 이거를 채택해서 지금 이미 공장에서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적용시켜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젠스랑 씨가 얘기했던 피지컬 AI를 지금 공장에다가 구현시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또 지금 최근에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더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 중에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그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여전히 포스코 DX는 좀 무겁긴 하지만 한번 달리면 굉장히 대차게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붙어 있고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투자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지금 더 설비 투자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38,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의 포스코 DX 탑픽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손현우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PSK홀딩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ASIC 반도체보다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제 뭐 소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HBM 있고 소캠도 있는데 이제 소캠을 해석을 해보면은 뭐 제2 HBM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관련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뭐 세정 장비라든가 리플로 장비 이런 장비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뭐 베트남이나 유럽, 미국 등의 다양한 반도체 메이커들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 이상의 실적 신장을 보여주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향후 HBM3E나 HF4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이 PSK홀딩스가 납품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부담되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3일 연속 들어왔으니까 단기 수익 관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에 이어서 PSK홀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